4.19 재보궐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 지도부의 첫 시험대로 평가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는데요. 네, 오는 재보선 전망과 함께 또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배병우 경제통열 대표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새벽에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이따가 오후 3시에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리쿠안유 전 총리와는 또 각별한 인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나요? 뭐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이 이렇게 현안이 많이 쌓이는데도 전용기 타고 가시잖아요. 그만큼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관계가 깊어요. 싱가포르가 조그만 도시국가입니다만 이광열 수상 주도하에 국가 개발해온 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대해서도 이광열 수도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한 싱가포르 관계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조문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싱가포르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가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건설한 아주 명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협력 차원에서도 한 싱가포르 간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조문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문 외교는 현지에서 저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에 아베 수상이 오신다면서요. 아베 수상이 현지 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회담하는 것은 아니고 악수는 하시겠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각별한 두 사람이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인연이라는 게 79년도에 1979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던 그 해죠. 그 해 10월 19일 정도, 10월 26일 날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리쿠안유 총리가 만났을 때 그 당시 이제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박근혜 당시 지금 대통령입니다만 통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상당한 이제 인연으로 많이 보도되고 회자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때 면도칼 사건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그때도 이제 그 이광유 총리가 만나고 얼마 있다가 바로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화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각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뭐 개인적인 것도 일화라고 그러면요. 뭐 많죠. 뭐 언론에 하루 많이 보도돼서 그런데 이광열 수상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존재가 없었던 거거든. 이광열 수상이 부강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5.16 이후에 경제 개발할 때 이광열 모델을 많이 눈여겨봤어요. 그 대신에 이광열 수상을 박정희 대통령을 뭐 아시아의 3대 뭐 지도자, 10대 지도자로 평가할 만큼 또 높이 평가하고 그랬어요. 그런 관계로 보면은 이번에 아무리 바쁜 사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내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일본 총리에 이제 조문 갔던 거 이후에 이제 15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만큼 정상이 조문에 참석한 예가 많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공통점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광유 총리와의 뭐 어떤 개인적인 인연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는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좀 꼭 짚고 넘어갈 게 이광유 총리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싱가포르를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를 말이죠. 말레이시아 연방에 있다가 독립한 다음에 5만 5천 달러 세계 8위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또 부패 지수가 거의 낮고 말이죠. 그러나 빈부격차는 또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밖에 또 우리가 싱가포르의 좋은 점을 모델을 우리가 뭐 벤치마킹 해야 되고 많이 칭송들 합니다만 싱가포르의 잘못된 점도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만 과도하게 그렇게 조명되는 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또 기추가 모아지는 게 장례식 앞서 1시간 정도 어떤 외국 정상 간의 환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베 총리도 가 있잖아요. 이렇다 보면 어떤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 또 만난다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뭐 대표님 글쎄 제일 관심이 아베 수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조우하느냐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아베 수상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이 고개를 숙이고 오지 않다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무슨 저게 되겠어요? 미국을 믿고 있는가? 뭐 이제 7월 8일인가 언제 연설할 때 무슨 내용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식민 지배 또 1965년 한일 정상화 국교 정상화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개발을 자기들이 뒷받침해가지고 개발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안부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나 말이에요.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아베. 네. 그런 사람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지금 거기서 악수나 하겠습니다만 뭐 협의가 되겠어요? 제일 관심이 그겁니다. 제가 봐도 뭐 특별히 만나서 조우 수준이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 상원 합동연설을 상하원에 가서 연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베가? 네. 지금 이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위안부란 용어를 안 쓴다는 거, 안 그렇죠. 쓰겠다는 거 예. 아닙니까?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거예요. 휴먼 트래피킹 해가지고 그건 아주 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단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과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아베가 변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만나도 그런 걸 아는 상황에서 전제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한일 간에 지금 안보 현안도 많이 있고 경제 현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마 이번에 조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인사 정도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악수를 거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야, 그렇게. 악수하고 안 하고야 뭐 그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한일 정상 간에는요. 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미국 출장 중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유감을 표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일 때는 또 뭐 골프를 치는 공직자들을 비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예. 홍준표 지사의 개성이 강하니까 예. 그 비판할 게 있으면 아주 여지없이 비판했었죠. 근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에 가기 전에 무상급식 중단, 그것도 부자들 자녀에 대한 부상급식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한 건 좋은데 제1야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현지까지 갔을 때 그게 대화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제1야당 당수로서 예우하는 발언을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거 원리는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급식을 중단한 건. 그 대신에 그 이전에 바로 LA 가가지고 말이야. 거기도 난 골프도 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네 그 테마파크 MOU 체결한 사람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친교 골프를 하면 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어쨌든 현지 교민들 눈에 볼 때 이거 골프 매너가 잘못됐다 하는 것이 비춰져가지고 제보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가 신중치 못했다고 사과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다시 이걸 정략적으로 뭐 사과하라고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내가 신중치 못했다. 사과한 거 그걸로 가지고 좀 끝을 내야지. 이걸 다시 정략적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공식으로 사과하고 뭐 어떻게 그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거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골프 논쟁에다가 이게 무상급식 얘기까지 나오고 문재인 대표의 만남까지 계속 이게 섞여다 얘기가 보니까 야당과의 관계가 당연히 뭐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좀 야당에서는 공식 사과하고 거치 표명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또 여기에 대한 단어 표현이 적합한 논쟁이다 이런 얘기예요. 홍준표 지사 얘기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무상급식 중단 이후에 또 야당 대표와의 만남, 예. 미국의 골프 논란, 게다가 이제 귀국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 유감을 표명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귀국한 다음에 뭐 사과를 한 건지 유감을 표명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까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준표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크게 뭐 잘한 것도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과를 하는 건지 유감을 표명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어법이 좀 단순했으면 좋겠고 그냥 사과를 하면 사과를 딱 하든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입장은 그거죠. 평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말이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이 왜 주말이냐 이런 이제 논란이 여야 간에 있는 거고 공무원 복무 규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또 홍준표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는 게 나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게 어차피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인식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지금 미국 가서 골프를 친 부분이. 그런데 그럼 홍 지사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 사퇴를 얘기하는 건 좀 과하게 느껴져요. 야당이. 뭐 여야 간에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는 거겠죠. 네.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이 선별적 복지의 문제와 이제 보편적 복지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야당 대표가 갔을 때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몰아치는 것조차가 그것도 역시 경남지사면서도 또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홍준표 지사가 어쨌든 이
무상급식이냐 아니냐가 이 보수와 진보를 나르는 경제적 이슈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가늠자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무게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홍준표 지사의 은행 방식이 이제 저런 스타일이에요. 저 카드가 분명하거든. 자기가 스스로 대권 예비주자라고 행세하면서도 저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게 일종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거든. 근데 저분의 본심이거든. 본심이고 개성이고 추진력인데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감을 갖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머리 좋은 양반이니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게 저는 안건 자체는 이거 긍정적이에요. 부자급식에 관해서 이거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대선 행보에는 아니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코 홍준표 지사께서 대선 주자로서의 그걸 생각하고 있다면 은행을 조금 조절해 가야 된다. 아니 상대방이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해 줘야 되지. 자기 개성만 가지고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선 주자로서 끝까지 간다고 고집하신다면 조금 성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마 말 듣지도 않으실 겁니다. 저분은 성격상. 무상급식 중단 이 부분은요 사실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대로 생각이 있는 거고 홍준표 지사대로 생각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떠한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간다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라는 도구마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뭐 재원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게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건 도구마로 보는데 같은 이유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사건건 모든 것을 예산 문제로 걸어서 모든 게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는 것도 또 하나의 도구마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하나 제가 그래서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하철 탈 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것과 선별적 복지의 어떤 이 기준이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부족을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도구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접근이 필요한 건 이걸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교만하다. 야당, 여당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쉽게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문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편 복지나 선별 복지냐가 또 진영 논리에 이렇게 자꾸만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번에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논쟁을 해서 자신이 어쨌든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됐건 계속 언론에 지금 며칠째 보도가 되는 것은 성공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보수패 표를 결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29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로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그러네. 오늘 딱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남았죠. 어떻게 보세요? 관전 포인트, 뭐 판세 예상하신 거 있으세요, 대표님? 관전 포인트.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시대. 재선거 때니까 뭐 좋은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새누리당이 아마 강화 이외에 하나 더 얻어야지 뭐 그래도 좀 평가받지 않겠어요? 그 하나 뭐 관악을이 될는지 뭐 성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거고 문재인 대표는 3개를 해야지 본전이라고 생각할 텐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화에는 안상수 전 시장하고 부시장이 붙었으니까 누가 이기느냐 그게 관심이 이거예요. 그리고 관악에는 보니까 이상규 씨 전 통진당원이 나오대. 이상규 씨가 몇 표를 얼만큼 얻을 겠냐 이게 진짜 관심이에요. 성남에는 혹시 그 새누리당이 조금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광주에는 천정배 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2대2도 아마 간척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말씀하셨는데 천정배 그 광주 그 변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천정배 전 장관이 전 그게 크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제1야당을 이긴다라는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광주의 광주 시민들의 선거 행태랄지 이런 것들 보면요. 대단히 그 전략적 투표를 하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전략적 투표라는 것은 차기 대선이나 차기 총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정배 전 장관이 호남에서 뭐 상당한 각광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당시 열린우리당 창당에 주역을 했고 천신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개혁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렇게.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 탈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탈당하는 저는 어쨌든 지나치게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개파 갈등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명분으로 탈당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때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주역을 할 때는 전국 정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명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호남에 다시 출마하는 거는 원래 지역군 안산이었잖아요. 명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호남에 결국은 지역 그 민심에 기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 뭐 이 광주에서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천정배 전 장관이 돌풍을 좀 일으키다가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알 수 없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변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까 배 대표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인천 뭐 강화 쪽이야 뭐 어차피 새누리당이 유리한 지역이니까 이긴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성남 중원도 신상진 후보가 17대 18대 때 국회의원 했던 분이고 지난 선거 때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졌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뭐 성남 중원에는 그 뭡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게 새누리당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관할은 좀 다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오세훈 이제 전 시장 서울시장이 네. 이 관악을 지원하고 성남 중원은 또 김문수 지사가 지원하니까 이분들이 또 이제 선거를 유세를 지원을 하면서 네네. 그러면서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또 뭐 입지나 이런 것들 노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한 반반 정도 되지 않느냐. 야당 반, 여당 반 2대2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조심스럽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영 전 의원이 아직도 결정 아직 뭐 결정 안 했죠. 오늘이 그 국민 모임 창당 발기인 대회잖아요. 오늘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애초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제 불출마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좀 창당 발기인데 그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말 바꾸기 논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동영 전 고문이 지난 2008년도에도 이제 동작을 해서 안 되고 2009년도에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전주 덕진에서 출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전 대선 주자가 너무 행동이 가벼운 게 아니냐 이런 게 야권 내에서도 좀 비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탈당하지 않겠다. 지금 앵커 말씀처럼 그랬는데 좀 고민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너무 당선만 불출마를 하지 않겠다. 탈당을 하면서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앞으로 향후 좀 보다 큰 정치로 또 거듭나려면은 너무 이 앞에 있는 선수 하나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마 또 이제 출마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지면은 뭐 거의 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동영 고문이 여러 이제 심사숙고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출마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좀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않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새 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 출마를 해야지 정당 자체가 부각이 되거든. 제가 봤을 때 뭐 이 후보자도 내놓지 못해가 무슨 정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고 본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걸 내가 잠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했는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요.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 말이야. 그럼 뭐 왜 입지 하나 못 만들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대요.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1야당이 이제 문재인 당 대표가 새로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차기 정권 창출을 지금 확신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직 그 대선 후보나 천정배 전 의원 그 친노 노무현 정부 때 법무장관 했잖아요. 그런 인물을 끌어안아가 이렇게 포용을 했어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다 나가가지고 이번에 뭐 낙선되면 다 정치 생명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야당의 그 제1야당의 정치 자산이 날아가는 거거든. 그 결코 저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마 최종 결정이 오늘 아마 여부가 입장 표명이 나오겠죠? 있겠죠. 예. 네, 선거를 앞두고 또 여야 대표 모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 청춘, 문재인 대표 안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스타일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안보. 예, 김무성 대표는 청춘, 대학 강연도 하고 어쨌든 청년층과 예. 교감에 조금 더 힘을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이 젊은 층과 자꾸 이제 소통의 폭을 넓히려 하는 거니까 뭐 전략은 좋은 거죠. 단지 이제 이 선거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이른바 안보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증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리포트 대사 피습 이후에 뭐 사드 배치 문제도 나오고 거기 또 종북이냐 아니냐 얘기 나오고 또 김무성 대표가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 발언하면서도 문재인 대표가 그것이 이적행위 합법 이런 것들이 진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방향은 옳은 것 같아요. 지나치게 너무 자꾸만 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논쟁 쪽으로 가는 거는 야당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대표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말이죠. 정치 전략적. 어차피 정치 현실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뭔가 야당에게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게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겠습니다만 뭔가 안보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새정치연합이 그런 정당이건 아니건 그런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네. 그런 인식이 존재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확실히 안보에 있어서 우리는 새누리당보다 더 우파다.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전 유리하다고 봐요. 전략적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층을 좀 더 노리는 어떤 지금 그런 수법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실 때 어떠세요? 어떤 이런 외연 확장의 노력이 좀 득과 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이제 선거철을 맞아가지고 당 대표들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선거철이 한철 아닙니까 정치인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말 자체는 옳은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니 5년 걸렸다. 5년 만에 걸려가지고 시인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반대했던 거에 대한 시인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자체는 옳은 겁니다. 그걸 뭐 종북물이라고 비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5년 만에 야당 대표가 천안함 폭침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당 대표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5년이나 소요되느냐. 그 당시에 국회 결의안한테 반대한 거에 대해서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원론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이번 선거 때 종북몰이하고 안보를 가지고 뭐 끌고 가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았을 때 그런 소감이 국민 사이에 나옵니다. 천안함 폭침의 그 피해자들 가보세요. 생존자들도 지금 막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를 지금도 북한 소행, 이 시간 현재까지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는 문재인 대표가 경제 정당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에? 거기에도 보면 이제 거기가 보편적 복지입니다만 생산을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산을. 뭐 우크릭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되 뭐 박정희 뭐 이승만 박사 저거 같다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막 그 우크릭이라고 뭐 직격탄을 날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극복해내야 돼. 문재인 대표가 경제 정당을 표명하고 이제 생산도 얘기하고 했으면은 당내 이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 가지고 이 칼라가 바꾸면 안 됩니다.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걸 나는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는 평가를 해요. 문재인 대표를. 네. 네. 교수님께서는 야당은 어쨌든 정권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년 후 일입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지금의 스탠스를 잘 유지하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보일 텐데 또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당내 강경파라고 불리는 분들 그분들이 휘둘리면은 뭐 저는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안보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무튼간에 중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그 중간에 또 그 뭡니까 과거에 그 야당 의원들이 뭐 여당 의원들도 뭐 거기에 지지 않죠. 막말 논란을 따지면 그러나 여당은 확실한 이 단일 대우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야권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를 가지고 부단히 어떤 정책 대안을 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안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뭔가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민주당 이 계열이 뭔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안보를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인식이 유권자에게 형성이 돼 있다면 새누리당하면 싸울만 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제가 볼 때 박근혜 후보는요. 전무후무한 최강의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 최강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는 초선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친노라는 그 결집된 그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강의 후보와 그렇게 강하지 않은 후보가 맞붙었는데 3.6% 차이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어쨌든 야당이 계속 헛발질을 많이 하고 뭐 분열이니 뭐 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이 연대 논란이 휘말리고 뭐 갈라짐이 많이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극복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최강의 후보하고 3.6% 차이밖에 안 졌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건 모든 게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